안녕하세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참 바보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어리석고 편협한 사고에서 절 일깨워준 사람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덕에 저는 현재 희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시숙 아주버님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밥이라고 해도 별거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밖에 나가 일을 하셔서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던 저는 생쌀을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집에 반찬도 없었고 저는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외동이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란다고 하지만 저는 외동임에도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제가 밥을 먹든 굶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한다고들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았던 부모님들은 각자 돈을 쓰기 바빴고 어린 저를 챙겨주지도 않고 외면하셨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8살짜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이후로도 며칠이 아닌 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저는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번은 근처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기도 했어요. 욕심을 부려 과자를 3개를 훔쳤다가 슈퍼 아저씨에게 걸려서 호되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훔쳤는지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는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기도 하셨고요.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동네 창피하게 우리가 너를 도적 새끼로 키웠냐? 하면서요.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 이미지만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저는 더 이상 제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밖에 나가지 마라. 네가 그 꼴로 다니면 또 내가 애 학대하는 줄 알고 아줌마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야. 라고 하시기도 했고 어쩌다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흉을 심하게 보고는 하셨습니다. 네 예비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줄 알아? 동네 아줌마들이랑 돌아가면서 바람을 핀단다. 참네, 그딴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내가 불쌍하지. 어쩌다 아버지가 계시는 날이면 어머니의 흉을 보았고요. 네 애미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아냐? 또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지. 애 새끼는 날이 갈수록 반항만 하고 차라리 이혼을 해서 나가 살아야지. 어린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도 자신들의 인생을 한탄하며 저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말했어요. 그들은 그런 부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렇게 아무 목표도 희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절 안아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막 성인이 되던 때였는데 그때 전 선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손님들 중에 유독 자주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항상 저희 가게를 올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사들고 왔어요. 그 이유는 고생하는 저를 위해 힘들 때 당 보충하라고 사다 주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주문은 뭘로 해드릴까요? 네, 오뎅탕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거. 역시나 그날도 그 남자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사탕뿐 아니라 예쁘게 접어져 있는 편지 봉투도 하나 제게 주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읽어보지 말고
꼭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신신당부를 제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고 대충 내용들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편지를 받은 게 처음이었고 누군가가 제게 마음을 표현한 사람도 이 남자가 처음이기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고도 그 남자의 고백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고 항상 절 챙겨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남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그만큼의 준비를 하는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참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런 목표도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는 나와는 달리 그 사람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철없고 아무런 대책 없던 저는 그를 만나고 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처럼 성실하고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게 되었죠. 우선 저는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대학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옆에 있어주고 절 지켜주었던 남자친구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 때문이었죠. 군대 갈 나이가 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서로 연인이 되고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을 떨어져야만 한다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대를 한 후 제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은 저는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아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살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는 제가 임신 초기라는 말을 듣고 일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러다 잘못돼서 유산되면 어쩌냐며 받아주질 않더군요. 저는 결국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품어 시시각각 바뀌는 몸을 이끌고 전단지를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아파트 단지로 가 집집마다 전단지를 문에 붙이고 왔어야 했거든요. 저는 제 임신 소식을 그이에게 편지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들 군대에 있는 그가 무얼 할 수 있나요? 더 마음만 탈 뿐이죠. 그가 알아봤자 제가 악착같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대에 있는 그 일을 걱정시키는 것이 아닌 당장 내가 돈을 벌어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능력을 갖추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임신 11주 차가 되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한 탓인지 빈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질어질한 머리를 붙잡고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6층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순간 핑 하며 세상이 위아래가 바뀌고 양옆이 찌그러져 뱅글뱅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제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어요. 제가 굴러 떨어지며 난 큰 소리에 놀라 아파트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보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해 119를 부른 거였죠. 그리고 의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유감입니다. 유산하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제 운명이고 제 인생인 듯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유산 후 저는 휴가를 나온 그이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고 그는 엉엉 울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은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고 우리는 원룸을 얻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을 찾아갈 때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 된다는 건 하늘에서 준 축복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쪽에는 영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똑똑한 남편이 하겠다고 하니 잘 될 일인가 보다,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응원해 주었죠. 남편은 10년지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유통업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연락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10년지기 친구는 남은 사업 자금을 전부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자신이 혼자서 사업을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금융권에도 손을 댔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나의 인생이 남편에게도 옮겨간 건지 엎친 데 덮친 격 사업은 크게 실패하고 말았고 우리는 빚더미 위에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은 시궁창이었죠. 안 그래도 낡고 허름한 신혼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고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우리는 망했어. 절망에 가득 찬 제 말에 남편도 다를 것이 없이 말했어요. 내가 다 저지른 짓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매일같이 가난과 대출빚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매일같이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편의 형, 제게는 시숙인 아주버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꽤 있으심에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집에는 남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휑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주버님을 보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30대 중반 나이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제대로 망해버려 갈 곳도 없어 시숙댁에 얹혀 살게 된 거니까요. 얼굴이 터질 듯 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그런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아주버님은 어깨를 토닥여주며 원래 나이가 몇이건 실패는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편하게 지내라 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위로에 우리의 신세가 더 부끄러워졌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며 번 돈을 전부 술에 쓰는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술에 찌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드르렁 하고 코를 골며 자곤 했습니다. 집에 잘 오지 않는 남편, 아주버님도 일로 바빠 나가 계시는 시간이 길어 저는 자연스레 그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머님 댁에서 집안일을 도맡았는데 하루 종일 바닥을 쓸고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도 우울한 이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울하고 막막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행복할 일 없이 매일을 우울함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저는 결국 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기절하듯 잠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부터는 벌컥벌컥 병째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두세 병은 가뿐했죠.
저는 제 신세를 한탄하며 안주도 없이 그냥 벌컥벌컥 술을 마시고 죽은 듯이 잠에 들곤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개운하기는커녕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속도 쓰리고 계속해서 토를 해댔죠. 먹은 것도 없어 위액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그 긴 시간을 혼자서 슬픔 속에 우울감 속에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차라리 술에 취해 시간 개념 없이 살고 싶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고 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관례처럼 하루를 술로 시작하고 물건을 던지고 깨부쉈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깨부수면 마음이 뭔가 시원했거든요. 진짜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언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주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물건을 던지고 깨부수고 울다가 웃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볼 일이 있던 아주버님이 일찍 퇴근해 그런 망가져버린 제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과 무언가를 던지고 깰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알고 계셨지만 막상 이런 제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였죠. 온 얼굴이 슬픔과 절망에 젖어 고통에 몸부림치며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던지고 깨는 저를 보고는 아주버님은 깨진 유리가 가득한 바닥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저는 저항했어요. 이건 놔. 당신이 뭔데? 비켜. 다 던져야 돼. 다 깨부시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아주버님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이러지 마요. 다친다고. 이러다 크게 다치면 어쩔 거예요. 몸은 다 상해서 어떡하려고.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 제발 정신 차려요. 동생도 망가져 가는데 재수 씨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발버둥 치면 인생이 돌아와요? 행복해져요? 슬픔이 잊어져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게 스스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곳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요. 죽기 위해 발버둥 치지 말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쳐보라고요. 저를 세게 끌어안은 아주버님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제 어깨쪽지가 젖어갔습니다. 누군가 깜깜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저를 구해주기 위해 무겁게 덮여있던 뚜껑을 밀어내고 제 손을 잡아 끌어올려준 듯 했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품에 안겨 오열을 했습니다. 힘들다고, 슬프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아주버님은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세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큰 산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우울증에 걸리고 술독에 빠져 난동 부리는 재수 씨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잠시나마 아주버님 품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재수 씨, 우리 살아봐요.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됩니다. 재수 씨가 이렇게 마음 약해질수록 세상의 빛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치료받아요. 그래서 다시 새 인생 살아봐요. 재수 씨,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꼭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는 저를 다시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전 아주버님을 제 친오빠처럼 믿고 따르며 점점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주버님과 함께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의지일 겁니다. 저는 술도 끊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응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술이 생각나지 않게 되었거든요. 여태까지의 저는 그저 힘듦과 외로움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 가득 차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없는 슬픔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 덕에
저는 죽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은 함께 남편을 설득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자고 말이죠.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울면서 살지 말자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다 자신의 탓 같아 죄책감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신도 더 마시게 되었다고 했죠. 미안해서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속사정을 처음 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은지, 의지할 수 있는 서로를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해온 건지 남편과 저는 정신을 차리기로 단단히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주버님이 중간에서 모든 걸 안아주고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에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에게 다시금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고 남편과 저 아주버님이 다시금 행복을 찾아갈 때쯤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새 인생을 살게 해준 아주버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버님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 동료였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일하시다가 두통에 시달리시더니 1시간 뒤 의식을 잃고 말았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된 소리였어요. 아주버님은 술도 잘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셨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뇌출혈이라니 너무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남편과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주버님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 뒤로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아주버님이 불쌍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항상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던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남편도 얼마나 가슴을 팍팍 치며 오열했는지 몰라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두 형제가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한 명뿐인 가족이 떠나갔으니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테죠. 여보, 오늘은 마음껏 울어. 오늘까지만 우리 울고 아주버님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자.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주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 씨, 우리 저녁 뭐 해 먹을까요? 라고 말을 할 것만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수 씨,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같이 가요. 이렇게 내 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해, 여보?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와.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주버님은 가끔 TV를 보면서 병원에서 이식을 못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아주버님은 한국장기기증원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희는 아주버님의 따뜻한 유지를 받들어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간, 신장, 폐, 췌장, 안구 등 6명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사처럼 연탄기증도 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손수 주셨던 그 착한 아주버님은 마지막까지도 선행을 베풀며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아마 아주버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주버님이 저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은인 같은 사람, 남편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아주버님은 이제는 사진 속으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며 저는 살아생전 아주버님이 저를 꼭 안아주신 것처럼 저도 제 품속에 안아드렸어요.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신 지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버님이 계신 납골당에 남편과 다녀와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항상 힘들 때마다 아주버님 생각하며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며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환경미화원에 합격했어요. 남편은 합격했다며 기뻐하며 저를 끌어안는 남편을 보니 10여 년 전 반짝반짝 빛나던 남편의 모습이 다시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의 영향이 가장 컸네요. 항상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저도 한번 실천해보고 싶거든요. 예전에 저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의 인생을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여기고 자신은 불행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 또한 고통 속에 사는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삶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설령 힘들더라도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 자신의 인생 또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곧 고일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누구나 큰 어려움이나 말 못할 기구한 사연짐은 가지고 있겠죠. 저 역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을 만큼 가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없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희망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성실한 남편에다 사이좋은 아들 삼형제를 두었죠. 아이들은 건강하고 구김없이 잘 자라주었고 각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사회생활도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첫째 녀석은 도기를 굽는 일을 했고요. 활달한 성격이던 둘째 아이는 늠름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애교가 많았던 막내는 대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세 아들 녀석은 모두 다 곱디고 온 색시들을 맞아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심성 착한 며느리 셋과 손주놈들만 7이었으니까 전 얼마나 다복한 사람이었겠어요. 우시장 경매일을 했던 남편은 경매사로 이름이 나 있어서 각 지역 우시장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경매사였습니다. 먹고 살 일 걱정 없고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런 제게 불행이 닥친 건 15년 전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도자기나 접시, 밥그릇 같은 걸 빚으며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죠. 큰 벌이는 되지 못했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얼굴엔 늘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와도 금술이 좋아서 애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었죠. 큰아들 내외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작은 작업장을 짓고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가깝게 사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얼굴을 자주 보고 살았지요. 속 깊은 큰며느리는 제게 자주 들러 이런저런 일손을 도우며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나희 아빠가 이거 어머니 가져다 주래요. 아유, 또 웬 밥그릇이야. 걔가 준 것만 해도 찬장에 차고 넘치는데. 그냥 모르는 척 받으세요. 가마에서 잘 구워진 그릇이 나오면 애처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 몫으로 한두 개씩 꼭 빼놓는다니까요. 정말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 걔가 잔정이 많아서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유, 빛깔 참 곱구나. 이번 것은 정말 잘 만들었네. 평소 큰애 내외는 잘 만들어진 그릇을 들고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밥도 자주 같이 먹었고 일손이 부족할 때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손주 녀석들은 장이 설 때면 할아버지를 따라 우르르 우시장에 구경을 갔고요. 덕분에 저희 집에는 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보낸 세 아들 모두 다 귀했지만 특히 큰애는 곁에 두고 살아서인지 더 살가웠습니다. 어느 날 큰애들이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하더군요. 어머니, 나희 아빠한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 좋은 일? 무슨 일인데? 나희 아빠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하고 싶대요. 그럼 이 사람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큰애야, 축하한다. 머쓱해 하면서도 좋아하던 큰아들은 열심히 전시 준비를 했고 가족들도 큰아들의 작품 전시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둘째는 형의 전시회를 구경 가기 위해 특별히 휴가까지 냈을 정도였으니까요. 서울의 유명한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갖게 된 큰애는 들떠 있었어요. 흙을 빚는 손길은 더욱 세심했고 가마에 장작불을 떼는 손길은 지극했습니다. 공들여 완성된 작품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망치로 부수기도 하고 마음에 썩 드는 그릇이 나올 때면 이리저리 비춰보며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죠. 전 큰 녀석이 그렇게 설레어하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담았습니다. 그런 정성이라면 전시회를 잘 마칠 수 있을 거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었죠. 응, 엄마, 걱정하지 마요. 이번에 전시회 잘 마치면 아버지랑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 여행 안 보내줘도 되니까 네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엄만 그거면 돼. 알겠어요. 전 준비할 게 많아서 내일 바로 서울로 넘어가요. 엄만 애들 엄마랑 당일에 오실 거죠? 그래야지. 우리 장남 전시회인데 당연히 가야지. 아버지랑 둘째랑 다 같이 가기로 했다. 그날 보자꾸나. 네, 엄마. 전시회를 꼭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럭에다 자기 작품을 싣고 서울로 출발한 큰애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였다더군요. 큰애가 탄 트럭이 급히 추월하던 건설용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였어요. 온 식구가 정신없이 큰애가 실려갔다는 서울의 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생떼 같은 내 새끼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소생시킬 수 없었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너무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확인한 큰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고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데도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진 않더군요. 마누라와 어린 새끼들을 내버려 두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불효막심한 그 놈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당시 교통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종이장처럼 구겨진 큰애의 트럭과 그 주변으론 몇 달을 공들여 만든 도기와 그릇의 파편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던 얼굴이 생생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장담했는데 애미가 끓여준 북엇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금방 국그릇을 비웠었는데 차갑게 식은 아이의 몸에다 수의를 입히고 연포로 꽁꽁 싸매는 일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톱을 뽑아내고 살점을 떼어내도 자식을 잃은 아픔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전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몇 번이나 까무러쳤지만 결국 아들을 보내야만 했지요. 남편을 잃은 큰며느리는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놈은 야속하게 떠났지만 산 사람은 또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니까요. 전 그런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큰애야, 정신 차려야 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이제 애들이랑 살아야 하잖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나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든 살아야지. 힘들고 죽고 싶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자식을 잃은 애미와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전 큰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날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큰애를 황망히 떠나보내고 처음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더군요. 괴로운 현실이 점점 받아들여지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제 자신이 서글펐지만 전 입술을 꽉 꿰물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봐서라도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일부러 큰애 집에 가서 흐트러진 살림도 챙기고 손주들도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슬픔을 견디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곁에서 챙기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나이 아빠 못까지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요. 눈 뜨면 여보 밥 먹어. 이 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눈 감으면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 옆에서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의 빈자리로 인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집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며느리도 손녀딸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더군요. 손녀딸은 아빠를 찾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 여느 아이처럼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며느리를 이런 총구석에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 험난한 세상 남편 없이 홀로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까마득하게 남은 창창한 인생, 남편도 없는 총구석에서 썩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큰애의 첫 제사를 지내고 며칠 후 전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놈은 죽고 없지만
너랑 애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주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사돈댁 근처에서 자리 잡고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출발 안 하면 그럼 남은 인생 혼자 쓸쓸하게 살다 가려고 했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듬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애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좋은 남자를 만나다녀.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평생 과부로 살 거야? 네 새끼는 어떻게 키울 건데? 이것도 운명이다. 내 아들 놈은 갈 때 됐으니 하늘에서 데려간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잠만 말고 내 얘기 들어라.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언제까지 널 보살펴줘야 되니? 넌 눈치도 없어? 아직 나이도 젊은 것이 왜 빈대처럼 빌붙어서 살라고 그래? 너만 보면 답답하고 귀찮아서 요즘은 짜증이 나. 그러니 제발 떠나라고. 애가 안 보이는 데서 새 인생 살란 말이야.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어머니. 그런 거 없다.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니? 나도 이제는 말년을 속 편히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당장 떠나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며느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보더니 밤새 눈물을 흘리다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마지막이라면서 큰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고 손녀도 울고 정말 가슴이 너무 메어와 미칠 것만 같더군요. 흰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허연 입김을 날리며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히 잘 계세요. 나이랑 승희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 우리 걱정이랑 말고 애들이랑 잘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니. 남편을 비롯해 남은 가족들은 큰며느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에 아쉬워했지만 박복한 며느리 인생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눈물로 잘 살라고 배웅을 해주었죠. 그렇게 큰며느리는 사돈댁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잘하고 살까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용케 괜찮은 직장도 잡고 잘 사는 듯 보였어요. 아이들은 사돈들이 봐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고요. 전 제겐 딸과 다름없는 애를 떠나보내려니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청해본 적이 없었네요. 괜히 대문 밖을 내다보고 괜히 전화기 앞에서 수화기를 들어보고 며느리와 손녀딸들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팍팍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진심으로 며느리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전 첫째 내외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했어요. 며느리는 간혹 연락이 오곤 했지만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 제가 버선발로 나가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런 말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의 목까지 잘 살아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고 몇 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런데 모질고 모진 인생은 제게 또 크나큰 시련을 안기더군요. 둘째 며느라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둘째 아들이 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야간 훈련 도중
커다란 포신에 짓눌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큰 아들을 잃은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작은 애의 시신을 보고 졸도를 했고 남편과 셋째는 작은 애를 봐야겠다는 저를 극구 말렸습니다. 병원에 온 군 관계자 말에 따르면 포 사격 훈련 중 결함으로 움직이지 않는 포를 살피다가 그만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톤에 이르는 포에 짓눌려 숨을 거둔 애를 몇 시간 동안이나 빼내지 못했다는 말은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상처가 이제 조금 아물고 있었는데 둘째마저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생각하니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오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서울에 살던 큰며느리가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전 그제서야 그 애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에 늘 자부심을 갖던 아이였죠. 어릴 적에도 자기는 씩씩한 군인이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어요. 이제 장기 근무를 마치고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제대를 하면 고향으로 내려와 집안 농사와 아버지 하는 일을 배우겠다고 말하던 착한 아이였어요. 코가 오똑하고 초롱초롱한 큰 눈을 가진 미남이었지요. 아버지를 닮아 키도 훤칠했고 덩치도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좁디 좁은 관에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데 전 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겪은 일이라서 덜 아픈 게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를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과 같았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건지 하늘도 원망스럽고 조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애미가 살아서 무엇하나 용기만 있다면 어디 높은 절벽 끝에 서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큰 며느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저와 둘째 며느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먼저 겪은 그 애는 둘째를 보듬으며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첫째 며느리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보살피더군요. 어머니, 나이 아빠 갈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너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운 차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큰애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애한테 의지를 하며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자식을 둘씩이나 잃은 애미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죄스러웠지만 제 엄마 손을 놓지 않는 손주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목숨줄이 붙어 있는 게 죄라면 죄겠죠. 전 어떻게든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팔자가 드센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과부가 됐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애를 하늘로 보내고 난 뒤 둘째 며느리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애들 데리고 외국에서 살 생각이에요. 여기선 그 사람 생각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요. 그곳에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저도 마음 다 잡고 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곳에서 애들 키우면서 바쁘게 살아.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미안하구나, 둘째야. 다
이 애미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가서 손주 데리고 다 있고 잘 살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난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니, 둘째가 이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겠다는 결정이 왜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작은 애 대신 손주 얼굴 보며 먹먹한 마음을 달랬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걸요. 하지만 둘째 며느라이도 첫째 며느리처럼 제 인생 살아야죠. 세상에 없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둘째한테도 외국에서 자리 잡는 데 보태 쓰라며 적지 않은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둘째에는 극구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제들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남편과 함께 성실히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아들 자식들을 잃은 마당에 우리 두 사람 노후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홀로 남은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걱정 없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팔자가 사나운 늙은이도 드물겠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 와서 지독한 고생 끝에 겨우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살길 바랬는데 그 작은 희망도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여기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 너무나 가혹한 불행이지만 그래도 힘내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식을 잃었지만 그래도 전 이 악물고 버텼어요.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인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남편은 더 이상 우시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남편이라고 아프지 않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자식 자랑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그 사람에겐 첫째와 둘째의 연이은 죽음은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독한 술로 버티는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첫째와 둘째를 그렇게 보내고 10년쯤 흘렀습니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의 고통이 조금은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그런 제게 또 한 번의 절망이 닥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것이란 제 막연한 생각은 처참하게 깨어져 버리더군요. 중년이 된 셋째는 이제 제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었죠. 저는 셋째마저 잃을까봐 하루에 2통, 3통씩 전화를 해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제 셋째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대기업에서 부장도 돼 능력도 있는 아들이었고 첫째, 둘째 빈자리를 대신해 헛헛한 제 마음을 참 많이 달래주던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셋째에게도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7시 셋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당뇨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당뇨 그거 합병증도 오는 무서운 병이니까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오냐, 오냐.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있어. 너는 어디 아픈 데 없지? 너도 건강 챙기고 우리 아들 언제나 엄마가 사랑한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락한다는 아들은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제게 전화했던 아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를 했지만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 버린 후였어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아들 때문에라도 버티고 살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라도 숨을 쉴 수 있었는데, 하늘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뺏어가 버리더군요. 저처럼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셋이나 잃은 애미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아픔을 연거푸 겪게 되면 그 아픔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로 커집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숨을 쉴 수 있는 힘도 없을 만큼 말이죠. 지금도 셋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조문객이 다녀가고 빈 빈소의 음울한 기운만이 어슴풀에 떠오를 뿐이네요. 첫째 며느리는 외국에 사는 둘째 며느리가 오지 못할 거라는 말과 함께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또다시 무너지려는 절 억지로 붙들고 버팀이 되어주었죠.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셋째 며느라이에게도 첫째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전 막내 아들을 보내고 난 후 셋째 며느리한테도 남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연을 끊고 남편과 남은 생을 보낼 거라고 다짐했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이젠 연락하지 말고 살라고 말하며 모질게 굴었죠. 제 가혹한 팔자에 아무도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착한 며느리들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겠죠. 제게 연락도 자주 했고 자기들끼리 소식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부디 더럽게 사나운 시댁팔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원했거든요. 그렇게 또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요. 작년에는 술독에 빠져 살던 영감마저 보내고 말았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이제야 아들놈들을 보러 간다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임자,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구려. 사는 게 참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서 첫째, 둘째, 셋째 먼저 만나고 있을 테니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와. 고맙소.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울며 술을 먹던 사람, 악몽을 꿀 때마다 술을 찾았던 남편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대로 아들 곁으로 가고야 말았어요.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번에는 외국에 살고 있는 둘째까지 함께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단출한 장례를 마치고 전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내가 죽었단 소식을 들어도 오지 마라. 이 박복한 시애미 팔자 담지 말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난 이제 너희들이랑 연락 끊고 살 거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냉정한 제 말에 핀잔을 주더군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왕래하면서 얼굴 보고 살면 되죠. 됐다. 아들을 셋이나 보내고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왕래는 무슨. 이젠 이 모든 걸 끊어버릴 셈이다.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련다. 그러니까 니들도 지긋지긋한 이 시애미 잊어버리고 니들 인생 살아라. 어머니! 애들은 매몰찬 저를 붙들었지만 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라고 왜 며느리들과 손주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팔 다리가 전부 떨어진 것 같이 너덜너덜한데 왜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독한 팔자가 며느리들과 손주들에게 해라도 끼칠까 봐 무서웠어요. 그냥 저 혼자 남은 인생 살고
조용히 떠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속세와의 인연을 모질게 끊어내버리고 알고 지내던 스님이 계신 남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며느라이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이것으로 애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자그만 사찰에서 일손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공양간에서 음식도 만들고 마당도 쓸고 석굴에 초도 갈았죠. 그렇게 봉행과 예불을 드리며 기구한 제 삶을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무탈하게 잘 살기를, 이제 부처님 곁에 있는 아들 삼형제와 남편이 편안하게 잘 지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을 모두 보내고 꼬박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그 전날 첫째 아들의 꿈을 꿨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전부 기억이 날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이제 그만 힘들어 하시고 귀인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세요. 남은 인생 그 귀인 덕분에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제게 귀인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전 속세를 떠나 사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그곳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정말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아니 큰애야, 여기는 어떻게?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머무는 곳을 알았는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맞잡더군요. 제가 어머니 계신 곳이 어딘지 못 찾을까 봐서요. 여기 이 사찰 예전에 나희 아빠랑 한 번 온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있던 곳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용케 떠올린 모양입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저를 찾아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것 같더라고요. 나 찾지 말라고 했잖니. 여기까지는 못하러 온 거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내려가세요. 동서들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이야기를 끝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다 같이 모여 살기로 결정했어요. 작은 동서도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막내 동서도 좋다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만 오시면 돼요. 뭐? 아니 그럼 너희 셋이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살겠다는 말이니? 네, 다들 혼자 사는 거 싫대요. 그래서 모여서 사는 걸로 합의 봤어요. 벌써 널찍한 집도 계약했어요, 어머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곤 하지만 형님 동서 사이가 한 집에서 애들 키우며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여자들끼리 모여 살면 시끌벅적하겠죠.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애들 아빠가 살아있어도 지지고 볶으며 살았을 텐데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과부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큰애를 보며 저도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 다 잊어버리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요.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며느리 늙는 것도 보면서 살자고요. 네? 제게 내민 며느리의 손길은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오래 남지 않은 여생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행을 또 몰고 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망설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내게 닥친 불행에 의미를 두면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전 큰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짐을 챙겨 사차를 떠났고 지금까지 새 며느리들과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과부들끼리 모여 사니까 어떠냐고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하루라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너무 즐겁습니다. 며느리들과 저는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웃으며 살고 있답니다. 여전히 먼저 간 아들과 남편이 그립지만 딸 같은 며느리들을 자식 삼아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머물던 사찰에 들러 아들들과 남편을 위해 초도 밝히고 기도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제 사연이 어떻습니까? 참 기구한 인생살이죠. 그래도 이런 지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잃었지만 딸을 셋을 얻었어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만끽할진 모르겠지만 이런 행복을 주는 며느리들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히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제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정말 슬프거나 외로울 때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그리운 분들에게 제 사연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은 인생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